자, 오늘은 보고 원자몰 큐.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원자몰인데 과거에는 여기서 한 과거로 하면은 5년 전에는 유행이 보고 원자 모형에서 굉장히 조금 복잡한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박나영 쌤도 보고 원자 모형에서 계산 문제들을 많이 출제했었거든. 근데 요즘의 트렌드를 봤을 때 수능이나 수특이나 여러 문제집에서 보고 원자 모형과 관련되는 계산 문제 유형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배제가 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박나영 쌤도 잠깐 눈치를 채고 재작년 정도부터는 여기에서 관련되는 계산 문제들은 상당히 문항수가 거의 줄었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간단한 계산 문제 정도는 알아야 된다. 실제로 수능에서는 꼭 한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게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었단 말이지. 요새는 그 계산 문제가 배제가 되면서 조금은 좀 쉬워졌고 출제 빈도도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아야 되는데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다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 수소 방전관에다가 그 전압을 걸어주면 수소 기체가 지금 내뿜는 빛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수소 방전관에서 발생하는 빛이야. 이거는 눈에 보이는 빛입니다. 눈에 보이는 빛인데 이 빛을 프리즘에다가 통과시켜주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빛들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럼 여기에 검출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검출기에 있고 여기 검출기에 이런 빛이 나왔고 이 빛이 나왔다. 이런 빛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원래는 한 가닥인 줄 알았던 이 빛을 여러 가닥으로 빛을 분리를 시켰지.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이 빛의 모양을 이거를 스펙트럼이라 한다. 스펙트럼. 그럼 실제 내가 궁금한 거는 이 빛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빛이 있을까? 빛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그 빛이 에너지가 좀 작은 빛도 있고 에너지가 좀 큰 빛도 있고 에너지가 더 큰 빛들도 뭉쳐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에너지가 작은 빛, 에너지가 억수로 큰 빛을 이렇게 분리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기계들이 에너지를 직접 분리해낼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에너지는 직접 분리를 해낼 수는 없으니까 진동수나 파장에 따라서 분리를 해낸다 이거죠. 진동수에 따라서 빛을 분리를 하고 파장에 따라서 빛을 분리를 한다. 그러면 실험 결론을 보면 수소 원자를 수소 방전관에서 발생하는 빛을 프리즘에다 통과시켜 보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라는 결론이 있었다고요. 그럼 수소가 내뿜는 에너지가 다양하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그 에너지가 결국엔 연속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숫자로 간단하게 보면 수소가 내뿜는 빛이 99, 100, 101, 102, 103 이렇게 물론 99.1, 99.2까지 디테일하게 따질 수도 있지만 1단위로 치면 99, 100, 101, 102, 103, 104, 105 이렇게 빛을 방출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빈칸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나오겠죠. 자, 근데 수소가 내뿜는 빛이 100짜리 빛을 내뿜고 나면 104짜리 빛을 내뿜고 요 사이의 빛들은 안 뿜는다 이거죠. 그러면 100 다음에는 104가 나온다 이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100이면 얘가 104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빛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 형태가 나왔다 이거지.
100, 101, 102, 103, 104 나왔으면 여기 전부 다 나와가지고 연속 스펙트럼이 되었을 거야. 자, 그러면 자네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에너지를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봅시다. 저쪽에 어디 여백에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에너지는 누 V 약간 고물팅하게 적고 이거는 발음할 때는 누라고 있습니다. 누라고 있습니다. 보통 물리 화학하는 사람들은 누를 사용하고 물리하는 사람들은 F를 사용합니다. F, 프리퀀시 F를 사용합니다. F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긴 해. 이게 쓰기가 불편해서. 자, H라는 거는 상수야.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그냥 상수니까 얘는 무시하면 누라는 거 이거는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얘는 어차피 고정이니까 에너지하고 고정된 어떤 숫자 다음에 진동수죠. 진동수하고 에너지는 비례한다라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 단위를 사용합니다. 헤르츠 단위를. 자, 그러면 진동수하고 에너지가 비례한다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100Hz짜리 빛이 있고 300Hz짜리 빛이 있다. 그럼 두 개의 빛이 있다고 치면 얘는 100Hz, 얘는 300Hz의 진동수가 어느 쪽에 에너지가 더 셉니까? 300Hz짜리 빛의 에너지가 더 세다. 이건 뭐 전자기파의 기본적인 성질이니까요. 몇 배 더 세다 에너지가 정확하게 3배 더 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에너지가 궁금하다. 에너지가 궁금하면 내가 빛을 분리해내는 기계 중에서 진동수를 읽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되겠네요. 진동수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빛의 진동수와 파장 이거는 광속과 동일합니다. 누는 람다분의 C다. 그러면 누라는 거는 람다가 C니까 람다분의 C가 되겠죠? 그러면 요 에너지는 누 대신에 람다로 표기를 해주면 C 나누기 람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얄궂게 생긴 이마는 람다야. 상수고 C도 상수죠? 네. 광속. 물리 어디까지 신호 나갔니? 연력학 들어갔니? 네. 연력학 더 들어가고 나면 상대성 이론 배울 거잖아. 특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워보면 저 C 광속 불변의 원리를 배울 겁니다. 그럼 빛의 속도인 광속 자체가 상수 고정된 값. 이거 고정된 값이고 얘도 고정된 값이죠. 그럼 이 식에서 변수는 람다밖에 없지. 네. 람다는 파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노미터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 그럼 파장이 커지면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죠. 파장이 작아지면 에너지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가 100나노미터짜리 빛이 있고 300나노미터짜리 빛이 있다. 어느 쪽에 에너지가 더 세다? 100나노미터 에너지가 더 세다 이거죠. 그러면 파장을 디텍팅하는 기계를 만들면 그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궁금한 거는 결국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를 캐치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는 크고 파장은 짧으면 에너지는 크겠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스펙트럼을 찍을 때 진동수보다는 파장 스펙트럼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 시판되는 기계들도 나도 뭐 대학교 다닐 때 스펙트럼 몇 번 찍어봤지만 이 기계 장치가 호주산이 많습니다. 호주산. 스펙트로스카피의 최고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호주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찍었던 마스 스펙트로스카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비가 하나가 24억.
경상대학교에 있는데 24억짜리 기계 장비를 내가 가서 스펙트로스코피를 좀 찍어야 되거든. 그러면 저 좀 이거 좀 찍고 싶은데 한번 찍어주는 게 아니라고. 그럼 그 기계의 사용 신청을 내야 돼. 기계 사용 신청, 사용 허가를 내고 제가 이 기계를 오늘 오퍼레이팅 해가지고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나 찍겠습니다 하면은 24억짜리 장비니까 그게 24억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24억짜리가 한 100개쯤 있거든. 크기가 얼마네요? 그 스펙트로스코피 크기가 교실만 할 거야. 한 대예요? 기계가. 그러면 워낙에 고가의 장비니까 내가 임의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고장 날 수도 있다. 그럼 거기에 오퍼레이터가 있어, 일하는 사람. 그 일하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이제 같이 하면 돼.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내가 작업을 하는 거야. 비용은 그때 당시에 그 비용 120만 원 됐어. 한번 할 때? 하루 반나절 작업하는데 12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끝나고 나면 그 일하는 사람이 데이터 정리해가지고 보고서를 나한테 제출해 주는 거죠. 시험 결과 자료. 120만 원. 비싸다. 그럼 대부분 그때 내가 찍은 것도 파장 스펙트럼이었거든. 네. 그러면 문제에서 대부분은 파장 스펙트럼과 관련되는 문제가 많다 이거죠. 자 그러면 봐라. 이렇게 스펙트럼 찍혀있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갑니다. 제일 먼저 이 단위를 쳐다봐. 단위가 뭐 나노미터 단위죠? 네. 나노미터 이거 파장 단위구나. 파장이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세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파장이 짧은 0에다가 이렇게 2를 적습니다. 파장이 긴 0에다가 이렇게 2를 적습니다. 작은 2를. 얘는 에너지가 좀 더 크고 얘는 에너지가 좀 더 작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에너지가 큰 빛, 그 다음 빛, 그 다음 빛, 제일 작은 빛 이렇게 네 가닥의 빛이 나왔고 네 가닥의 빛만 나왔으니까 이거는 선 스펙트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수소를 가지고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걸 누가 찍으러 갔냐면 보호행님이 찍으러 갔단 말이야. 보호행님이 수소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찍으러 갈 때 가는 길에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보호행님이 스펙트럼으로 찍으러 갈 때는 연속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면서 갔는데 연속이 아니라 선 스펙트럼의 형태가 나왔다. 그럼 이게 괴로웠던 거죠. 왜 선 스펙트럼이지? 미치겠네. 보호행님이 집에 와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수소를 스펙트럼을 찍으면 왜 연속이 아니라 왜 희한한 선 스펙트럼이 나왔는가?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이겁니다. 수소는 모든 에너지의 빛을 방출할 수 없구나. 수소는 특정한 에너지의 빛만 방출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모든 에너지를 방출할 수 없고 특정한 에너지의 빛만 방출할 수 있다. 그럼 그 특정한 에너지는 왜 특정하게 나오느냐? 그건 전자 이동이다 이거죠. 전자 껍데기마다 에너지 값이 다 다르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제 계산을 해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그 디테일한 계산이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새는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보호행님은 열심히 계산을 해서 보호행님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왔는가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원자 핵에서부터 가까울수록 원자 핵에서부터 가까운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더 낮다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 에너지 값이 낮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면 대충 적어볼게. 여기가 에너지가 100이야. 여기는 200이고 여기는 350이다. 여기에 원자 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핵에서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고 더 높고 높죠. 그럼 요리 되면 요 있던 전자가 요로 이동하면 얼마짜리 에너지 방출? 100 방출 가능하죠? 요 있던 전자가 요로 가면 얼마 방출? 150 방출.
요 있던 전자가 여기로 가면 250 방출이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겨버렸다면 얘는 100, 150, 250 이거밖에 방출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스펙트럼을 찍으면 100, 150, 250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만약에 얘가 연속 스펙트럼이 되려면 이만큼 가면 100이지. 네. 여기서 이만큼 가면 얼마고? 뭐 50. 여기서 이만큼 가면 뭐 70. 조금 가면 10. 뭐 조금 많이 가면 110, 112, 115, 220. 뭐 전부 다 나올 수는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됐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왔겠지만 얘는 여기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만 가능하니까 이 움직임들에 의해서 이 정도의 에너지만 방출될 수 있다라고 보어행님이 이야기한 거야. 전자가 아무데나 존재할 수 없다.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한다. 그 특정한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껍질, 여기는 두 번째 껍질, 여기는 뭐 세 번째 껍질이다 이거죠.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인데 보행님이 뭐 이름을 붙이기를 첫 번째 껍데기를 뭐 K 껍질, 두 번째는 L 껍질, M 껍질, N 껍질, O, P, Q, R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 이거죠. 내가 제일 세상을 살면서 궁금했던 게 왜 K였을까? 다 나의 의문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답을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아마 보어행님의 첫사랑이 뭐 켈리였거나 뭐 케이트였거나 뭐 이런 아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뭐 그러다가 K를 뭐 기념하여 붙인 게 아닌가. 아니, K 대한민국인가 K. 그건 아니겠죠. 아니 그러면 저희 끝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안 갑니다. 전에 끝나요? 지금 현재 밝혀진 걸로는 지금 사실상 더 이상의 원소가 발견될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했어요. 끝입니다. 여덟 번째 껍질까지 가는 원소는 사실상 세상에 없다. 어쨌든 보행님은 K 껍질부터 알파벳 순으로 이름을 붙여준 거고, 그럼 빡치게 그냥 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이라 하면 될 텐데 K 껍질, L 껍질, M 껍질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문제를 낸다고. 조금이라도 더 헷갈려 봐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 첫 번째 껍질 1, 2, 3, 4 이런 숫자 요 n을 주양자수라고 부를 거야. 주양자수. 양자수 사총수가 등장합니다. 양자수 4세트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면밀한 계산을 통해서 각 껍데기의 에너지 준위 E의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m라는 계산 결과가 나온다. N이 껍질수. n 첫 번째 껍질이면 n에 1 넣어주면 되고, 두 번째 껍질이면 n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를 조금 뭐 디테일하게 한번 써볼게요. 디테일하지 않지만. 그러면 보어행님의 계산대로라면 첫 번째 껍질 야의 에너지는 얼마? 마이너스 1312죠. 두 번째 껍질 마이너스 4분의 1312죠. 4분의 1312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4분의 1312겠죠. 그럼 세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9분의 1312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6분의 1312죠. 그럼 대충 계산을 내가 지금 계산기가 저기 가 있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1312면은 얘는 대충 뭐 한 400 얼마 되겠죠? 아니지. 300 얼마 되겠죠? 얘는 뭐 대충 뭐 100, 154 정도 되겠죠?
얘는 뭐 대충 한 85 정도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제일 낮고 두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더 높지? 네. 여기 더 높고 여기 더 높죠? 그러면 저 가서 저기 무한대 껍질이 있다고 치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분의 1312제. 네. 그럼 요 값은 얼마? 0이라는 거죠. 0에 수렴하겠지. 분모가 무한대가 되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312 저 밑에 내려가 있고 두 번째 껍질 올라오고 세 번째 껍질 올라오는데 저 바깥쪽에 있는 무한대 껍데기는 에너지가 얼마다? 0이다. 그럼 첫 번째 껍질은 두 번째 껍질로 가면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면 갈수록 간격은 점점 좁아지겠지. 간격은 점점 좁아지다가 저 끝에 가면 사실상 간격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보호형님은 이런 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애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그럼 이제 보호형님이 예전에는 기본 계산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는 그대로 해야 된다. 3에서 2로 갈 때 만약에 어떤 전자가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을 했다. 그러면 얼마의 에너지를 방출합니까? 이런 계산들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에너지에서 요 에너지를 빼버리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네. 그만큼 방출합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3에서 2로 갈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얼마냐? E3 빼기 E2.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에서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E3는 마이너스 9분의 1312 빼기 두 번째 껍데기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1312죠. 요거 계산하지 마라. 요거 뭐 계산해서 80 얼마에다가 15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나서 동분을 해. 얼마나 동분하지? 36으로 동분하죠. 그러면 36분의 4 곱하기 1312 더하기 얘는 36분의 9 곱하기 1312죠. 네. 그럼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적으라고. 36분의 5 곱하기 1312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렇게 적어라. 계산하지 마라. 네. 이거 막 계산해서 얼마입니다. 이래서 샀는데 그거 필요한 게 아니라고. 몇 분의 몇 곱하기 1312 이걸 계산을 하라고. 이렇게. 그럼 자 연습 하나만 해봅시다. 옆에 여백이 한번 해봐. 4에서 2로 갈 때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때 얼마의 에너지를 방출합니까? 얼마를 방출하는가? 나왔냐? 얼마? 몇 분의 몇? 초전의 김세현아 몇 분의 몇? 16분의 3 벽세 1310이 안 곱하는 1312 곱해야지 나오니 16분의 3 곱하기 그렇지 16분의 3 곱하기 1312 1312 곱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문제에서 1312랑 안 하고 이거 K라고 적어 놓는 경우 있거든. 네. 그럼 K로 해야 돼요. 네. 그럼 이거 물어봤잖아.
E4 빼기 E2제. E4는 마이너스 16분의 1312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312죠. 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플러스를 바꾸면 4분의 1이었으니까 얘는 16분의 4죠. 16분의 4죠. 16분의 4에다가 16분의 1을 뺐죠. 그러면 얼마다? 16분의 3 곱하기 1312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계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계산은 요새 복잡한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래도 요거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만작길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라고 적어놨고 각 껍데기의 에너지를 이렇게 보여줬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뒷페이지로 넘어와서 보면 이거 물리 시간에도 그대로 한번 나옵니다. 네. 혹시 물리 시간에도 했나? 아직 물리 시간에도 보고 원자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는 하 F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 그림을 놨을 때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가는 느낌이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거고, 이 그림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니까 에너지가 많았는데 에너지가 더 작아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할 거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찍는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을 나눠서 찍습니다. 흡수 스펙트럼은 좀 선명도가 좀 약하거든요. 흡수 스펙트럼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뭐 빛이 흡수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 진주종합 운동장에 캄캄한 밤에 관중석에 2만 명이 꽉 들어차가지고 각각 촛불을 2만 개를 켜고 있다. 환하게 켜져 있겠죠? 그 중에 100개를 꺼. 시작 하면 100개가 쫙 어딘가에서 꺼질 거야. 빛이 흡수된 거죠? 없어졌지?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2만 개의 불 중에서 100개를 껐단 말이야. 상당히 많이 껐지? 그래도 잘 안 보일 겁니다. 어디가 꺼졌는지는. 근데 방출 스펙트럼은 어떤 거냐면 방출되는 빛을 디텍팅 하는 거야. 저 진주종합 운동장에 2만 명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만히 있다가 그 중에 겨우 10명만 불을 딱 켜보자. 탁탁탁탁탁 불 켜진 자리가 바로바로 보이겠지?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 훨씬 더 좀 선명도가 좋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찍을 때는 흡수 스펙트럼보다는 방출 스펙트럼을 더 많이 찍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용어가 등장하는데 바닥 상태, 들뜬 상태, 바닥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 들뜬 상태, 익사이팅 스테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 들뜬 상태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것보다는 에너지가 좀 더 높아진 상황을 의미하는 거다. 에너지가 들떠 있다, 에너지가 바닥 상태다. 그럼 전자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곳에 들어가 있을 때를 바닥 상태라고 할 거고, 가장 에너지가 낮은 곳이 아닌 곳에 있을 때를 들뜬 상태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첫 번째 껍질이면 여기에 전자 있으면 이건 바닥 상태예요. 여기가 있으면 들뜬 상태, 더 들뜬 상태, 여기도 다 들뜬 상태가 되겠죠. 전자가 딴 데 들어가 있으면 들뜬 상태가 되는 것이다. 바닥 상태 and 들뜬 상태. 자, 그럼 여기서 연습을 한번 시켜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에서는 여기 A는 뭐냐?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고, 이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E2에서 E1 빼주면 되는 거고, B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어차피 이 길이 구하는 게 문제잖아. E2에서 E1 빼주면 되는 거고, C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E3 에너지에서 E1의 에너지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B, C 과정에서 흡출입하는 에너지의 양을 알 수가 있다. A는 에너지 흡수, B는 에너지 방출, C도 에너지 방출이 되겠죠. 흡수되는 에너지, 방출되는 에너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보세요. 자, 이 그림도 조금 좀 그림을 섭섭하게 그려놓은 게 섭섭한 게 이 비율이 좀 안 맞아요. 비율이 안 맞는 게 지금 이 원과 이 투 사이의 에너지가 4분의 3 곱하기 1312라고 요 전체 길이가 1312인데 원과 투 사이의 에너지가 4분의 3을 차지해야 되는 거지. 이 그림을 봤을 때는 한 절반밖에 못 차지하고 있죠. 실제 비율로 봤을 때는 요 정도 차이 난다는 거죠. 자, 요게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다. 저 위에 여기가 두 번째 껍질이고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 여기가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여섯 번째. 이 정도 된다 이거죠.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 에너지가 훨씬 더 커야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2에서 1로 가는 거 가능하죠? 네. 3에서 1로 가는 거 가능하겠지? 4에서 1, 5에서 1, 6에서 1, 7에서 1 목적지 1번으로 들어가는 전자 이동 가능할 거고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목적지 2번으로 들어가는 전자 이동 있을 거고 4에서 3, 5에서 3, 6에서 3, 7에서 3, 8에서 3 목적지 3으로 들어가는 전자 이동이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으로 들어가는 이 아이들은 에너지가 너무 작아요. 다들 너무 작아서 거의 겹쳐져서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는 1번으로 가는 거 에너지 값이 어떤 거 기본적으로 거의. 호수 세고 2번으로 가는 거는 좀 중간이고 3번으로 가는 건 확실히 약해졌지. 네. 1번으로 찾아 들어가는 이 아들은 흡수 세다. 요거 전부 다 자외선 영역이더라. 2번으로 들어가는 거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더라. 3번으로 들어가는 거는 적외선 영역의 빛이더라. 1번으로 가는 게 에너지가 확실히 세다. 그럼 1번으로 들어가는 요런 빛들의 모임을 라이먼 계열, 2번으로 들어가는 이 빛들의 모임을 발머 계열, 3번으로 들어가는 요 계열을 파셴 계열. 파 에스체하의 오 음나우트의 N 이렇게 파셴 셴 저 어느 나라는? 독일입니다. 파셴 에스체하의 오 음나우트. 오 음나우트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쓰기로는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써요. 쉐. 근데 우리의 쉐는 어떤 거? 봐봐. 이 모양을 잡아. 이 모양 보기 좀 불쾌할 수도 있지만 쉐. 쉐 이렇게 되잖아. 우리의 쉐 이거는 이게 이중음이에요. 입술이 움직이지. 네. 동일어의 쉐 이거는 입술이 움직이면 쉐. 입술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뭐냐? 쉐 입술 움직이지 않고 발음해. 파셴이에요. 그래서 발머도 사람 이름이. 발머 사람 이름입니다. 라이먼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말한 건 아니고 완전히 이 구설탱에 보면 좀 민망한 이야기 있습니다. 자라가 뭐 가발을 쓰고 막 파전을 묻는다 뭐 이런 문구가 이게 할 겁니다.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다 쌤이에요. 그냥 쌤짜배기 무식하게 그냥 외웁시다. 알겠죠? 자라 가발 파전 그렇게 외워도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자라가 가발을 쓰고 파전을 먹네. 근데 어쨌든 라이먼 계열의 목적지는 몇 번? 1번. 1번. 발머 계열은 몇 번? 2번. 2번. 파셴 계열은 3번으로 들어가면 된다. 알겠지? 자, 요거 관련해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거라고. 네. 그러면 요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92쪽에 넘버 3번
스타트. 아, 나 오늘 왜 고민이지? 좀 약간 넓지 않나요? 네. 오케이. 세연아 몇 번? 1번. 1번. 세연아 몇 번? 1번. 도희야 몇 번? 1. 1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내가 같이 하나 풀어줄게. 네. 수소 원자에 발머 계열이라고 문제 써놨잖아요. 네. 발머 계열이면 일단은 목적지 2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2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표기를 대충 해보면 요리 될 거 아이가? 네. 요 2번으로 들어가네요. 요 2번으로 들어가네요. 그럼 얘가 에너지가 제일 작고 얘가 에너지 제일 크지? 네. 자, 우리는 여기 에너지를 결정을 할 때는 에너지 제일 작은 것부터 서열을 매기라. 자, 2번으로 들어가는 아이 중에 에너지 제일 작은 게 이거죠. 예. 네. 그럼 얘는 3에서 2로 들어가면서 멈추라는 게. 그 다음은 요거죠. 얘는 4에서 2로 가면서 멈추라는 거. 요거는 5에서 2로 가는 거. 요거는 6에서 2로 가는 겁니다. 혹시 B는 전자가 2에서 1로 전이할 때 방출된다. 요거 아닙니다. 네가 보기. 2에서 1이 아니고 A는 6에서 2로 가는 겁니다. B는 에너지가 작고 A는 에너지가 크겠죠. B가 크지는 않습니다. 발모 계열이니까 얘네들은 빨주노, 초, 파, 남, 보 전부 다 가시광선 영역의 위치는 확실하죠. 이거 잘못 풀어서 맞추는 사람들도 있던데. 왜요? 걔를 몰라 그냥 하여튼 잘못 풀었는데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냐면 DD가 아니었 그런 사람들 있잖아. 자, 보원자 모형의 최고 간지 문제는 67쪽의 1번급의 문제입니다. 스타트. 이거 하나만 더 체크하고. 지금 충분히 우리가 좀 빨리 달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오늘 가족 여행을 상당히 많이 갔고. 좀 사진 줘야 돼. 나 저번주 학생 2명을 잘랐거든. 왜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수업 들어갔는데 둘이가 평소에 많이 떠들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 둘이를 따로 앉으라고 그때 떨어져서 여자예요. 따로 앉으라고 했는데 걔들이 왜 우리가 따로 앉아야 되냐면서 바짝 붙어 앉아가지고 계속 쫑알대더라는 거야. 계기고. 중학생. 그 선생님이 안 된다 내가 따로 앉아라 했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삐져가지고 또 핑크도 안 하고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온다고 가면서 문을 쾅쾅 닫고 나가 삐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맞췄지. 그래서 잘랐습니다. 잘하는 선생님. 잘한 선생님이니까. 네. 그래서 그 스님이 나한테 무슨 가시광선이 있어. 자기 때문에 아이. 학원에 물을 일으킨 거 아닌가 막 싶어가지고. 이거 맞추면 인정. 네. 빨주노, 초, 파, 남, 보가 있으면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는
빨이 제일 약하다. 에너지가 제일 작다. 오케이, 스타트. 답 나왔나? 이거 학교 시험에는 이 정도 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줄까? 네. 해볼게요. 좀 더 줄게. 해볼게. 좀더 줄게. 사장님이 자, 봅시다. 일단은 얘는 전부 다 4 이하에서 전자를 전해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끄어야 되는 선들은 4 이하만 끄면 돼. 네. 1, 2, 3, 4까지만 끄어 놓으면 되겠죠. 네. 근데 4에서 2로 가는 거 얘가 1이랍니다. 3에서 1로 가는 거 얘가 2라 합니다. 3에서 1로 가는 거. 근데 4에서 2로 가는 거 이게 초록색이죠. 네. 그럼 우리가 빨주, 노초, 파남, 보가 있는데 초록색 여기죠. 빨간색 에너지가 제일 작고 보라색이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이건 상식이야. 그러면 얘가 초록색인데 초록색보다 빨간색은 어때요? 약해. 에너지가 더 약하지? 네. 그러면 초록색이 4에서 2로 간 거면 빨간색은 그보다 더 약하면서 2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3에서 2로 간 거일 것이다. 빨간색은 3에서 2로 들어간 거 이거밖에 없다. 지금 여기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3에서 2 아니면 4에서 2밖에 없죠? 그럼 저 초록색이 4에서 2니까 요 3N은 3에서 2로 간 거다. 3에서 2로 간 거 인마가 3다. 그 다음에 2는 4보다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했지? 네. 4는 뭐 아무도 없는데? 4는 어디냐? 2는 3에서 1로 간 거다. 4는 4에서 2로 간 거, 3에서 2로 간 거, 4에서 3으로 간 거. 이게 4일 수 있는 거네, 4에서 3으로 간 거. 네. 2에서 1로 간 거죠. 잠깐만, 4의 가능성이 있는 게 두 개일 수도 있겠네요. 네. 4에서 3으로 들어간 거일 수도 있고 2에서 1로 들어간 것도 4가 되겠네. 네. 그러면 만약에 4에서 3으로 들어간 거라면은 얘는 적외선이고 2에서 1로 들어간 거라면은 4 이노마는 자외선인 거죠. 그러니까 4 이노마는 어찌됐든 가시광선은 절대로 아닌 거네. 아, 이거 맞나? 내가 혹시
뭔 찾아낸 건가? 적외선 아니면 자외선이지 가시광선 절대 아니다. 설마 이게 맞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가장 큰 거. 지금 여기 1, 2, 3, 4 어떤 놈이든지 간에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2가 확실합니다. 2가 확실해요. 그러면 니은 보기는 확실히 맞아. 인정? 네. 니은 맞습니다.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가 파장의 비를 물어봤죠? 누구? 1, 3의 파장의 비를 물어봤지? 네. 아! 그럼 이는 하시 오버 람다. 이 람다가 파장 아닙니까? 네. 파장하고 에너지는 무슨 관계? 안 안비례 관계. 그럼 파장의 비를 물어봤으면 에너지의 역수를 때리면 되겠네요. 에너지의 역수를 해주면 그게 파장의 비가 되겠네. 1과 3에서. 그러면 1의 에너지를 구해보면 E4 빼기 E2제. 네. 그 다음에 3의 에너지는 E3 빼기 E2죠. 네. 이거 둘 다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거네요. 그럼 E4는 마이너스 16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K죠. 네. 그럼 이거 플러스로 바꾸면 마이너스 16분의 K 더하기 16분의 4K니까 이 에너지는 16분의 3K 에너지다. 네. 그럼 얘는 E3 마이너스 9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K 플러스로 바꾸면 마이너스 36분의 4K 더하기 36분의 5K. 그럼 요 에너지는 36분의 9K니까 5K 이렇게 되겠죠. 이 5K가 아니고 여기가 9다 9K고 전체 결과가 36분의 5K지. 이게 에너지고 요게 에너지 아닙니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파장의 비를 물어봤지? 파장의 비는 에너지 역수. 그럼 요 놈의 파장의 비는 3K분의 16대 5K분의 36이 되겠네요. 그럼 KK 날리면 요놈 요리 올리면 16 곱하기 5대 36 곱하기 3이 되겠네요. 네. 약분 안 되냐? 야? 그럼 요거 약분을 하면 얘는 4. 네. 요거 약분하면 9죠? 네. 그럼 요 놈은 얼마고? 20. 4, 5, 20. 요 놈은 27. 27. 4대 1. 4대 1이 아니네요. 숫자가 너무 좀 섭섭한데. 참나. 야, 4대 1은 도대체 무슨 의미의 4대 1이었냐? 4대 1이 아니고 몇 대 몇인가? 20대 27. 너무 딴판인데? 난 또 혹시 비슷하게 나올 줄? 4대 1은 왜 4대 1을 해놨지? 진짜 20대 27이에요? 참값이 20대 27입니다. 그러면 디귿 보기는 어떠냐? 틀렸어. 틀렸습니다. 진짜다. 못 믿니? 자, 20대 27입니다. 요 정도 급이 너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까? 더 심하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돌아갑시다. 오늘 그 뒷부분 다 마치지는 못합니다. 오비탈은 해요? 오비탈 오늘 다 마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좀 바쁘게 나가가지고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네. 오비탈 싸움 원리 원자과 전자 이 뒷부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다음 시간까지 수업을 하고 나면은 어쨌든 109초까지는 숙제로 무조건 나갈 겁니다. 오늘 조금 치고 나서 다음 주까지 수업을 하면 109초까지 가고 123초까지 숙제로 달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1분간 현식. 네. 바쁘니까 1분간 현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야겠어.
이야기를 해놔야 다음 시간에 원하는 데까지 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 못합니다. 오늘까지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일단은 최대한 해볼게요. 오늘은 다 못합니다. 85쪽까지는 해요. 못한다. 오케이. 네. 자, 보호원자 모형. 보호원자 모형은 이의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라는 아주 기가 막힌 식을 제시를 했죠. 네. 그 식은 정말 완벽할 정도로 전자가 한 개밖에 없는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설명을 해냈습니다. 근데 전자가 두 개 이상이, 그러니까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전자가 두 개 이상이야. 나머지 아이들의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보호원자 모형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수소한테만 적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좀 섭섭함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이론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론이 모든 것들한테 적용이 되어야 그 이론이 유용한 거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개, 뭐 100여 개 이상의 원소들 중에서 수소한테만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이론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론의 도입이 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1920년대가 되면서 이 두 줄의 문장이 정말 멋진 문장입니다. 전자는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입자의 성질, 광전 효과, 파동의 성질, 물질파 사건의 여러 가지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그다음에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이 진짜 한 문장으로 적어놨는데 이 한 문장이 내가 배운 대학 전공책에서는 한 300페이지로 서술되어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 한 문장 자체가 입자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들, 파동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들,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 파동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들, 이리저리 하면 진짜 전공책으로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문장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냈다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전자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원자 모형의 섭섭한 점은 뭐냐면 전자 여기에 있었지, 첫 번째 껍질에. 네. 첫 번째 껍질에 있고 요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0이다. 위치하고 에너지를 둘 다를 정확하게 둘 다 규명을 딱 했죠. 근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둘 다가 규명이 안 되더라고요.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은 에너지 값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에너지를 알면 이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수소도요? 둘 다는 위치와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량을 둘 다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자가 여기에 있을 것 같은, 전자가 있을 확률로만 나타낼 수가 있다. 전자가 여기 있을 확률이 0.8, 여기 있을 확률이 0.9, 여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1 이런 식으로 확률로만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전자는 어디에 있을까? 전자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 자, 자네들 1차 함수 알지? 네. 1차 함수 알면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네. 2차 함수 알지? 네.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무슨 함수냐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에 관한 함수, 전자가 존재할 확률에 관한 함수를 H F사이는 E F사이 해가지고 슈레딩거 형님이 아주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G는 간단하지. G는 초천재니까 간단하죠.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A4 용지로 한 5페이지에 걸쳐서 적혀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글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10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해를 못하는 전공자들도 많아요. 과학 전공자들 중에서.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에 관한 함수니까 함수면 필연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함수니까 그래프 그려질 거예요. 전자가 존재할 확률에 관한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준 게 사실상 오비탈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영역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게 오비탈이다. 과거에는 오비탈을 궤도 함수라고 불렀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최근 한 8년 정도 됐나?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궤도 함수라는 용어를 그냥 없애버리고 궤도 함수 대신에 그냥 오비탈 그냥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궤도 함수라 했었다. 그러니까 오비탈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점밀도 그림이다. 점을 콩콩콩콩 찍어서 나타내자. 점을 많이 찍으면 그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거고, 점을 좀 작게 찍으면 거기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조금 더 낮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매번 이렇게 점을 찍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경계면 그림 이렇게 그려봅니다. 아, 요 안에 전자들이 좀 들어있을 거다. 물론 그 안에서 여기 중심부하고 바깥쪽하고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다를 수도 있겠죠. 아, 요렇게 동그라미를 빵 쳐버리고 요 안에 요 내부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 라인을 줄 거는 거예요. 여기는 전자가 아예 존재할 수 없나? 존재할 수도 있다. 10% 확률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전자가 존재할 확률의 합이 90%가 되는 라인을 동그라미를 딱 치겠다 이거죠. 저게 원자 아니에요? 원자 아니죠. 자, 이 원자라는 거에 지금 이제 관점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실제 오비탈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실체를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자, 원자의 중심에 원자 핵이 있다는 건 인정하죠. 네. 그럼 원자 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네.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8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자들이 돌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원자 핵이 있으면, 자, 여기에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들어가는 방 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 방, 그 다음에 요런 방, 요런 방, 요런 방, 그 다음에 요런 방, 여러 개의 방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 옛날에 전자껍질 사이에는 전자 못 존재한다 했죠. 그거는 보원자 모양 이야기인 거고, 보원자 모양에서 이야기고, 수소원자의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저번에 전자 껍데기와 껍데기 사이에는 옛날이 아니라 내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이 두 껍데기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지? 네. 수소원자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실제로 또 현대 원자 모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확률로 나타내는 거니까 이 개념도 조금 섭섭하긴 해. 근데 실제로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전자가 여러 개가 있다면 이 전자들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가 딱 중심이라고 보이죠? 여기에 원자 핵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자 핵 주변에 전자 껍질, 또 전자 껍질, 전자 껍질, 전자 껍질, 전자 껍질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복잡 다양합니다. 그러면 오비탈이라는 거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오비탈을 본 적도 없고 오비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입증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오비탈은 전자가 채워지는 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를 채우는 방이다. 전자를 채우는 방이다. 근데 전자를 채워 나가는 방인데 그 방 한 개에는
2인실이다 이거죠. 2인실이다. 한 방에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간다? 2명. 2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3명은 안 되는 거야. 3명은 한 방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 한 방에 한 명 들어가는 거는 되죠.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간다? 2명. 2명까지만 들어가는 방이다 이거죠. 그래서 슈레딩거 형님이 이야기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오비탈에 관한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다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나는 손으로는 못 그립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동그란 모양이 나왔다 이거야. 네. 이런 동그란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더라. X축, Y축, X축, 여기에 이렇게 G축이 있죠. 공간좌표에서 X축, Y축, G축에 H 사이, E 사이 돼가지고 있는 그 식을 정리한 다음에 컴퓨터에다 오퍼레이팅을 시켰더니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고. 동그란 모양의 방이 하나 그려졌다고. 네. 그럼 이 동그란 모양이 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동그란 모양의 방은 구입니다. 구. 공 모양입니다. 공 모양처럼 생긴 이 방의 이름을 S 오비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마 이름이 S 오비탈이야. 그럼 S 오비탈은 이 동글동글한 완전 공의 모양인데 그 S 오비탈의 단면을 이렇게 칼로 싹 잘라서 그 단면을 이렇게 쳐다보면 단면을 잘라서 쳐다보면 그 단면이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관념적으로 여기에 원자 핵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네. 자, 여기 원자 핵이 있다고 보면 요 핵에서 요렇게 1번 위치 여기서 요렇게 2번 위치가 있다고 치면 전자들은 어차피 원자핵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다. 그리고 전자들은 원자 핵한테 끌려 들어가겠지? 그러면 아무래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확률이 좀 더 높을 겁니다. 그러면 1번 위치와 2번 위치 중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어디가 더 높을 것이다? 1번이 더 높다 이거죠. 물론 더 가까이 오면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 그러면 이렇게 있는 S 오비탈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거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확률이 높고 거리가 멀면 확률이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거리면 요 위치하고 요 위치 거리는 똑같죠? 네. 방향이 다르지? 그럼 요 위치하고 요 위치는 거리는 똑같은데 방향을 달려왔죠? 네. 근데 이 두 동네의 분위기는 어때요? 똑같은 분위기잖아. 그러면 방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에 방향은 무관하다 이겁니다. 네. 거리에만 영향을 받는다. 자, 이렇게 생긴 이 오비탈을 S 오비탈이라고 할 거고 모든 껍질에 한 개씩 존재합니다.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 이놈은 1S, 두 번째 있는 S는 2S, 세 번째 있는 S는 3S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3S 오비탈. 이건 또 다음 주에 그 양자 수들을 또 자세히 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우기는 거야. 납득이 안 돼. 우리는 납득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생긴 오비탈이 무슨 오비탈이야? S 오비탈. 자, 그 다음에 또 식을 가지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에 관한 함수식을 가지고 또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놈이 X축, Y축, G축이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요렇게 그려지더라. 요렇게 자, 요런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더라. 이 오비탈의 이름은 P 오비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나 좀 우기는 거야 자네들한테. P 오비탈의 이름을 붙이는 거야. P 오비탈. 자, 얘는 무슨 오비탈이라고? P. P 오비탈. P 오비탈은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단면을 싹둑 잘라보면 얘도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네. 그럼 관념적으로 봤을 때 여기 뭐가 있다? 여기 이 지점에 원자 핵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p 오비탈은 아령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령은 잘 안 팔지만 이거 아령 모양입니다. 자, 그럼 p 오비탈에서도 보면 거리가 가까운 1번 지점과 거리가 저 먼 2번 지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어떻게니? 다르겠죠? 아무래도 1번이 2번보다는 1번 지점에서 발견될 확률이 좀 더 높을 거야. 그럼 p 오비탈은 거리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자 중심에서 동일한 거리 요만큼 보자. 요만큼. 동일한 거리에 여기가 1번 지점, 여기가 2번 지점, 여기는 3번 지점일 수도 있죠. 원자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는 어떠니? 다 똑같잖아. 근데 1번 지점은 이 오비탈의 가장자리 쪽이고 2번은 센터 잡고 있고 3번은 아예 바깥쪽이죠. 그럼 이 1번, 2번, 3번 원자 중심에서 거리는 같은데 원자 핵에서부터의 거리는 같은데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어떻다? 다르잖아. 그러면 방향에 따라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S 오비탈은 거리만 영향을 받았고 방향은 상관이 없었는데 P 오비탈은 거리와 방향에 모두 다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발견될 확률이 달라지니까 방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S 오비탈 다음에는 P 오비탈이고 P 오비탈 다음에는 D 오비탈이고 D 오비탈 다음에는 F 오비탈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S와 P까지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S 오비탈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죠. 네. 자, 그럼 내가 식을 정리를 할 때 슈레딩거님이 그랬어요. X축을 기준축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그려지지. Y축을 기준축으로 잡아도 요거고 G축을 기준축으로 잡아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느 축을 기준축으로 잡든지 간에 그래프의 모양이 동일하죠. 그러면 S 오비탈은 한 개만 그려집니다. S 오비탈은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P 오비탈은 G축을 기준축으로 잡으면 이렇게 그려지죠. 네. X축을 기준축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그려지고 Y축을 기준축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P 오비탈은 몇 개가 그려진다? 세 개가 그려진다. 자, 그러면 S 오비탈은 몇 개? 한 개. P 오비탈은 몇 개 그려진다? 세 개. 그럼 D 오비탈은 다섯 개. F 오비탈은 7개가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한 방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 했지? 2개 들어간다 했어. S 오비탈은 방이 하나지? 여기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P 오비탈은 방이 몇 개입니까? 3 방이잖아. 그럼 각 방에 전자 2개씩 들어가면 여기는 이 일반적인 P 오비탈은 전자 몇 개까지? 6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쓸 때 G축을 바라보고 있는 이 P 오비탈을 PZ, PX, P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다 묶어서 그냥 일반적인 P 오비탈,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 세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 네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된다. 각 껍질에 P 오비탈, S 오비탈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알자? 무슨 오비탈까지만? S하고 S하고 P만 알자. 알겠니? S는 무슨 모양? 동 또는 구. 원 아닙니다. P는 무슨 모양? 아령 모양.
방자수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시작을 하면 세트로 다 해야 되고 너무 급하게 다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분 일찍 마치고 다음 주 일요일날 10분 일찍 오세요. 네? 아니 10분 일찍 와서 이 뒤에 조금 끝내고 뒤에 조금 늦게까지 좀 풀어볼까? 10분 늦게는 안 돼요. 늦게는 늦게 마치지 못합니다. 나 늦게 마치지 못합니다. 네. 나 카톡에다 안내를 하겠습니다. 선생님